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 앞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 유형과 양상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마약 단속과 처벌 기준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로피니언은 마약 범죄의 궁금증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형사전문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궁금증을 풀러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법무법인 법승에서 이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에게는 이제 마약류 사건이랑 성폭 사건, 강력 사건이 좀 많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약 사건을 많이 담당해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좀 비밀리에 이루어진 과거의 좀 마약 범죄 사건에 비해서 네. 좀 최근에는 강남 학원가 뭐 마약 사건 같이 좀 일상의 마약 범죄가 스며진 것 같다고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마약 범죄가 좀 성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구하기가 좀 쉬워져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비단 5년 정도만 해도 마약을 구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거든요. 특별한 루트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구해야 됐고 또 그 가격도 사실 상당히 좀 비쌌습니다. 최근에는 뭐 구글에 검색만 해도 사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뭐 젊은 층이라든가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도 마약 사건에 많이 연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나날이 마약 범죄 유형도 또 다양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최근 마약과 관련해서 좀 어떤 범죄 유형이 나타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마약 범죄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딱 정해진 양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거로는 사실 수입, 이제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기 때문에 태국이나 뭐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 쪽에서 마약류를 수입해오는 범죄가 사실 제일 큰 유형의 범죄고요. 그 수입 과정에서 범죄 단체라든가 범죄 조직이 꾸려지기도 하고 또 수입 방식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식의 세부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게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판매 범죄도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판매 방식들이 또 되게 다양해요. 옛날에는 사실 던지기라 그래서 그냥 뭐 송전함 빌라 같은 데다 숨겨놓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그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생겨나고 있어서 그런 유형들의 범죄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사실은 최근에 어떤 유형의 범죄가 늘어났다라기보단 신종 마약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뭐 필로폰, 코카인, 해봤자 뭐 대마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저도 막 처음 듣는 마약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최근에 마약 검사에 확인되지 않는 좀 신종 마약이 발전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좀 실제로도 그러면 마약이 검출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나요? 실제로? GHB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GHB는 사실 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개조를 했다라기보다 그 물뽕이라고 GHB라고 하는 그 약물 성분 자체가 액체에 섞여서 먹는 거다 보니까 금방 빠져나가게 되는 형태고요. 단속이 어려운 거, 그 화학 구조를 좀 바꿔요. 가령 대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리 뭐 천연 대마, 그러니까 우리 담배잎 같은 대마 말고 이제 합성 대마라고 하는 액상 형태 대마들이 요즘 유행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전통적인 그 합성 대마는 분자 구조가 뭐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다 하나를 다리를 더 추가를 해서 다른 화학 합성물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존의 당신들이 이제 합성대마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물질입니다라는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런 게 통하기도 하고요, 안 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술에 뭐 물뽕 같은 거를 타면은 그거를 마시면 나중에 검출하기 어렵다는 그런 사실도 네.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검출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나요, 실제로? 그래도 우리 검찰에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임시 마약류를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이거를 하면 처벌받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은 수범자인 국민들을 처벌하는 형벌인데 마약 사건도 사실 그런 이슈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나 이거 마약류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주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 마약류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걸 지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마약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딜러가 직접 마약을 은닉하는 게 아니라 뭐 드라퍼라는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은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네. 그 드라퍼의 역할이 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마련된 범행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딜러는 사실 되게 이게 소형 딜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마약 사건에 있어서 딜러가 제일 조금 죄질이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딜러가 있고 그 딜러가 판매책이고 그다음에 이들한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마약을 사다가 걸리더라도 이제 판매책까지는 못하고 올라가게끔. 그래서 던지기 알바, 그러니까 드로퍼라고 하는 던지기 알바를 이용해서 마약류를 판매를 하게 되면 이 마약을 산 사람들은 판매책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해봤자 텔레그램 아이디 정도만 알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어떤 신상을 특정할 만한 뭐 전화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드로퍼를 이용해서 대금도 전달받고 마약류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좀 마약 사건을 많이 변호하시고 또 많이 수사해 오셨을 텐데 실제로 변호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약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뭐 사건들도 많이 있고 뭐 사실 뭐 제 어린 중에 이제 10년 넘게 감옥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사건보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진행한 사건 중에 고등학생 강남에 꽤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인데 미국에서 유학도 좀 어린 시절부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마약류에 좀 노출이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됐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부터 부모님들은 그런 사실은 모르고 계셨던 것 같고 어쨌든 친구들끼리 뭐 그렇게 마약류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 적발이 됐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뭐 지금도 머릿속에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어머님께서 아무래도 뭐 또 이제 강남 쪽에 계시다 보니까 애지중지 자식을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말로 몸에 좋다는 거 다 그런 거 먹이고 유기농 먹이고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봤더니 아들놈이 필로폰을 처먹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거의 웃음 반 울음 반 섞이면서 하시는데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약간 조금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마약을 접하는 나이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청년들이 마약에 연루되는 경우가 좀 많나요? 많습니다. 꽤 많고요. 고등학생들은 뭐 사실 언론에 자주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많이 나오진 않고요. 고등학생들보다는 사실 20대 초중반 젊은 층, 특히 이제 클럽 같은 데서 많이 투약을 하게 돼서 꽤 많이 젊은 층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늘어나는 범죄 가운데 좀 마약 사범이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주로 마약 사범의 경우에 어떤 이유로 좀 마약을 접하거나 마약을 복용하나요? 최근에 뭐 많이 유행하고 있는 클럽 마약들, 뭐 엑스터시, 뭐 캔디라고 불리는 엑스터시나 뭐 케타민 이런 것들은 사실 호기심이 제일 크고요. 이게 그리고 주변에서 옛날에는 뭐 우리 마약 사범하면 막 필로폰 이런 것들 생각해서 주사기 맞고 막 이런 것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병구 투여식이 많아서 그냥 술에 섞어서 먹는 방식이라든가 그러니까 투약 방법도 사실은 젊은 층이 딱 생각했던 방법보다는 되게 간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에 이거를 먹으면 뭐 음악이 더 크게 들린다더라 뭐 이런 호기심 때문에 접근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 수요자들은 그런데 이제 판매자들은 사실은 수익이죠. 아무래도 마약이 나라에서도 불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그 가액도 상당하다 보니까 돈 되는 일 찾다 보면 그쪽까지 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좀 마약을 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기심도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청소년들도 좀 다른 마약 사범과 동일하게 좀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이라 그래서 그거를 뭐 감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꼭 마약 사범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년법 적용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당연히 소년법에 따라서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뭐 조금 감형된 효과는 받을 수는 있어요. 정기형이 아니면 뭐 부정기형으로 형을 선고받는다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그리고 앞으로 계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기소유예 확률도 조금 더 높은 편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마약 범죄 처벌 기준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 현재 마약 종류나 방법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가장 대표적인 마약류를 보시게 되면 대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마는 이제 마약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마약은 아니고 그 대마를 가장 좀 경하게 처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우리 가목, 나목, 다목, 그래서 가, 나, 다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제일 센 게 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게 나, 그 다음에 게 다인데 필로폰이나 뭐 엑스터시 같은 것들이 나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감옥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독성이 상당히 좀 심해서 한 번만 하더라도 좀 금단 있고 뭐 부작용도 심한 그런 것들이 감옥으로 분류가 되고요. 감옥은 사실 뭐 의사 처방받아서도 합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조금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약물들 그걸 감옥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잘 몰라서 뭐 예를 들면 실수로 이거 복용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럼 뭐 실수로라든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해서 복용을 했거나 아니면 좀 초범인 경우에 좀 그런 처벌 기준이 감경되기도 하나요? 그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가령 이제 몰래뻥이라고 불리는 범죄 유형인데요. 이제 타인의 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몰래 이제 약물을 타서 어떤 범죄에 이용하는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약을 투약하게 된 거니까 처벌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마약 사범도 기본적으로 고의범, 내가 이거를 어떤 종류의 마약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내가 이걸 이제 섭취를 하겠다라고 고의를 갖고 나서 행동을 해야지 처벌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누군가 몰래 했다 아니면 마약인지 몰랐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지 그냥 친구가 이거 뭐 클럽에서 기분 좋아지는 알약이라고 해서 줬어요. 마약인지 몰랐어요. 라는 정도의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그 해당 변소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좀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변소는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률상으로 이제 투약 및 단순 소지랑 매매 및 알선에 따라서도 또 양형 기준이 다르다고 네. 알고 있는데 법률상으로 좀 이런 구분을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마약 사건에서 죄질을 가장 안 좋게 보는 건 딜러, 매매입니다. 매매. 그리고 딜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선책을 겸할 수밖에 없고요. 알선은 이제 소비자와 판매책을 연결해 주는 걸 알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선도 마찬가지로 판매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고요. 단 이제 소비자에 해당하는 수수, 그러니까 받는 거, 수수라든가 소지 투약자들은 사실은 한번 처벌을 했을 때 거기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판매책들은 사실은 이게 어떤 금전적인 이슈랑도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도 강하게 하는 편이지만은 재범도 많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사실 좀 마약과 관련해서는 좀 파생 범죄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성범죄, 마약 이런 것처럼 마약 사건이 좀 다른 범죄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좀 현행법상 마약과 연루된 사건을 좀 어떻게 처벌하고 있나요? 사실 마약과 어떤 범죄가 연관이 딱 됐을 때 가중 처벌하는 건 사실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아직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최근에 그 고등학생들한테 뭐 바카스인가요? 하여튼 뭐 거기에 마약 섞어서 주고 돈을 이제 뜯어내려 했던 그 일당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약이라 그래서 특별히 가중처벌하지는 않고 있고 다만 마약을 타인한테 투약했다는 행위가 상해로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성범죄와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강간 상해 이렇게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일부러 마약을 투약을 해서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에 성범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는 이제 중간간이 아니라 또 강간으로 평가를 해서 그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마약에 한번 이제 주사를 맞고 나서 금방 못 깨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상해로 평가가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처벌이 돼요. 그럼 마약을 사용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미성년자한테 마약 수수한 경우,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만. 그래서 지금 입법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성년자한테 마약을 제공했을 때는 형량이 상당히 셉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다만 그때도 대부분의 이제 그 피의자들은 내가 이제 마약을 제공한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고 항변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무죄 주장을 한 경우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범죄 말고도 좀 마약이 음주를 했을 때와 좀 비슷한 뭐 증상이 나타나는 견해도 있는데 요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또 강화돼야 된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네. 그럼 약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일하게 음주랑 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조에서 처벌하고 있고요. 이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와 약물을 특별히 달리 취급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마약류 사건이 이슈가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뭐 그로 인한 운전행위까지도 막 또 언론에 이제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현실에서 보더라도 마약류 투약하고 잘 밖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네. 운전대까지 잡는 경우는 잘 없고요. 물론 제 사건 중에도 꽤 있긴 한데 지금은. 근데 음주운전과는 조금 행위 양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다양해지는 좀 범죄 양상에 따라서 뭐 마약 단속이나 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행법상의 마약 수사나 혹은 단속 또 처벌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까요? 사실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뭐 미국에서도 지금 펜타닐 때문에 많이 난리가 나 있는데 이게 국가나 사회에서 어떤 시기에 적정하게 계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로 나중에는 그 전체를 함부로 드러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마약류 사범을 동일하게 처벌을 강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딜러와 그러니까 판매책과 수입책의 형량은 조금 더 가중은 하되 단순 투약 소지 사범 같은 경우들은 얼마든지 계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주고 향후에 또 이런 형태의 뭐 범죄가 또 재발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식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은 사실 단순 투약 이제 수수 소지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거의 기소유예를 해주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지금 최근에 대검에서도 한번 지침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에도 상선, 그러니까 판매책의 정보에 대해서 뭐 함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거나 하면은 구속 수사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형태의 접근도 좋겠지만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투약 사범 자기가 죄를 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숨기고 싶고 불리한 진술은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 본연의 어떤 또 본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도 사실 진술거부권이라는 권리는 천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상선이라든가 뭐 판매책 그다음에 뭐 범행 부인한다고 해서 그거를 구속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정한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중독성이 현저히 적은 것들 대마라든가 뭐 엑스터시, 케타민 정도의 단순 투약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 초범에 한해서는 기소유예라고 하는 점 분명히 해주고 그리고 뭐 필로폰이라든가 다른 좀 중독성이 심한 약물 같은 경우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 사범의 경우에는 그래도 재판까지는 가는 것으로
뭐 이런 식의 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면 수험자들도 자기가 보통 이제 약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하진 않아요. 대마를 처벌하는 이유도 대마 그 자체 위험성보다는 대마를 하다 보면 다른 종류 약물을 찾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마를 처벌하는 건데 하여튼 그 단계를 좀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마약 범죄를 목격했거나 좀 저지른 경우에 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뭐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좀 마약을 모르고 접하거나 좀 실수로 복용했다면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실수로 복용했다. 실수로. 근데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게. 그러면 좀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좀 개인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사실 우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그 마약은 사실 단약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의지를 좀 공고히 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해요. 뭐 전문 기관 이름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인천의 참사랑병원이라는 거기 하나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한국 마약 퇴치운동본부라고 하는 데는 사실 그냥 어떤 상담 정도만 이어가는 거고 현실적인 뭐 약물 치료까지는 되짚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도 마약 사범들 지금 뭐 단약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보내면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지금 너무 과밀이다. 할 수가 없다. 지금 예약해도 거의 3개월 뒤에 나와. 근데 사실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단약을 한번 하고 나서 그 정말 참기 힘든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게 담배 끊는 거랑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떤 나라나 어떤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이 그 시기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재범, 산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약 범죄 사건은 이전부터 많이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서 뭐 기사도 많이 뜨고 이렇게 너무 성행한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좀 더 접근하기 쉬워서인가요? 네, 접근하기 쉬워서도 있고요. 사실 언론에서 또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사실 그렇잖아요. 음주운전도 뭐 당연하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지만 누가 음주운전 연예인 누군가 음주운전해서 또 걸렸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야 쟤도 하네 이런 생각들이 또 내심에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또 한편에서는 호기심이 호기심 자극할 수 해도 있네요. 되는 거긴 한가 보다. 처벌은 받을 수 있겠지만 다 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우려가 되고 사실 그리고 이 정보통신의 발달인 게 되게 무섭거든요. 정말 뭐 지금도 구글에서만 쳐봐도 바로 텔레그램 아이디가 다 나와요. 물론 거기서 나오는 10건 나오면 한 9건은 사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부터 사실 지금 뭐 N번방 사건이다 그래서 암행 단속 같은 걸 하잖아요. 약간 좀 뭐 조금 뭐 형사법 위반 이슈도 유법 수집 증거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런 식의 단속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마약 범죄 사건을 뭐 처했거나 아니면 처할지도 모르는 청년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이게 마약 사범들과 마약 사범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 어쨌든 마약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경우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몸은 내가 망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너네들이 뭐라 하지 말아라. 사실 근데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제는 사실은 그 개인의 정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최근에 그 비행기 뭐 탑승구 개방한 그 사람도 마약에 취해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해서 이제 점차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게 절대로 오토바이 헬멧을 미착용한 걸 단속하거나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하는 거랑은 수준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마약 사건으로 저희 변호사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은 아직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도 법률 전문가로서 또 법률 닥터로서
그런 당사자와 가족들의 노력에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늦지 않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